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제척, 법관의 제척 설명 들어갈게요.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법관이 누구와 당사자, 특히 당사자와의 관계가 문제되죠. 뭐 친척이었다. 또는 뭐 예전에 당사자의 대리인이 된 적도 있었어요. 뭐 일단 법정 사유가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뭐 이런 특수관계에 있어서 그 공정한 재판을 도대체가 맡길 수가 없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41조에서 43조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제척, 기피, 회피 이 세 가지를 규정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세 가지 전부 다 어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법관은 재판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되는데 이게 교수님들은 그 강의 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해석이 필요 없거든. 그냥 법률이 규정하는 거 있으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생활에서 실제 소송에서 법관이 이상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그 손해죠. 원고든 피고든. 그래서 이거는 실생활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의 차이를 아셔야 돼. 세 가지 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자격이 있는 것인데, 제척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제가 적어놨죠. 공동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있거나 그 재판하고, 또는 그 원피고하고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거나, 또는 원피고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적이 있었거나, 또는 예전에 대리인이 된 적이 있었거나, 또는 본 심판 이전 신급이라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2심 재판을 받는 재판관이 예전에 1심의 재판관이었단 말이야. 동일인이었단 말이야. 이런 경우예요.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한 적이 있었다. 이러면은 41조는 법원이 직권조사, 간섭을 직접 해서 주장 없이도 그 법관을 제낄 수가 있어. 제낀다는 뜻입니다. 우리 순우리 말로 제척.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 없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자, 두 번째 기피가 중요합니다. 기피는 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겠어요? 앞에 제척 사유도 당연히 해당되겠죠. 제척 사유 당연히 해당되는 걸 또 쓰기 귀찮은 거야. 법률은. 우리 법률은요. 동어 반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유추, 해석, 뭐 준용 이런 표현 썼죠. 그런 거 좋아하고, 또는 이제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규정할 때는 이런 두리뭉실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이거는 주관적으로 자기 기분이 나빠져. 예를 들어서 판사가 원피고가 볼 때 뭐 꼰대에다가 막 얼굴도 못생겼어. 그 냄새나 씻지도 않아서. 이거 공정한 재판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건 개취야.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야 돼. 제일 대표적인 게 41조 제척 사유 아닙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원피고의 개취에 반해서 저 법관 재수 없다. 제껴달라. 기피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마지막 회피. 회피는 앞서 설명한 제척 기피와는 달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스스로가 물러나는 거야. 쪽팔려서. 쉽게 이야기하면. 41조의 제척 사유도 있는 것 같고 말이야. 또 43조에 기피 사유도 있는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쪽팔려서 내가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예? 저 상남자입니다. 이게 회피. 회피하면 해피해지죠? 우리 원피고는. 아니 지가 알아서 옷을 벗겠다는 거잖아. 참 외우기 쉽습니다. 설명을 너무 재미나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만 그런가? 자, 합의관할 갑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 민사소송의 관할이라는 거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어디다 이거죠. 어느 법원이 권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 뭐 관할이란 말 많이 쓰잖아. 특히 경찰이 많이 쓰잖아. 우리 경찰 특징이 뭐야? 아니 살인사건 발생하면은 어느 관할이 뭐가 중요해. 아무 데서나 잡아서 시민을 보호해야지. 뭐 관할이 아니라고 넘기고 앉았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태야 이게. 한심해. 그러니까 지금 용산서장 경찰서장부터 해서 저기 이태원 사건 때문에 잡혀가잖아. 합의 관할이라는 것은 계약이라 그랬어요. 주의할 점이 1심에만 해당됩니다. 2심 항소심 대법원 안 해당돼요. 1심에서 임의 관할이다. 뭔 뜻이냐.
우리가 임의관할이랑 반대말이 전속관할이라고 해요. 전속관할이라는 거는 죽어나 깨도 이 법원에 가야 돼. 이런 거를 전속관할.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 행정소송 있잖아. 그 다음에 가사소송 있잖아. 그 전속관할이야. 행정법원에 과세 처분을 내려서 취소소송 구하는데 일반 중앙지방법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가사소송도 마찬가지. 이혼소송 재판 구하는데 말이야. 저 서울 동부지법 가면 들어줘? 안 들어줘? 저 가세요. 그런다고. 관할이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1심에서 전속관할이 아닌 것을 임의관할이라 그래요. 외울 필요 없어. 임의관할에 한정해서 계약을 맺어. 우리가 여기를 우리 재판 관할로 합시다 하면 인정해 줍니다. 법원이. 두 번째 방식이 서면으로만 해야 돼. 구두로 전화상으로 아무리 녹음하고 떠들어봐야 효력이 없어요. 법원에. 서면으로 양식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저기 법원 가면 있고 인터넷 대부분 사이트 가도 다 있어.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저 무지하게 저기 힘들어가면서 버스 타고 기름 깔고 저기 법원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IT 시대예요. 그 합의 관할이 되면은 그 법원이 관할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할 점이 응소 관할 또는 변론 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사소송법 30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합의 관할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요. 촬영 기술이 참 저질이에요, 선생님이. 죄송해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합의 관할은 소송 계약입니다. 계약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법원의 관할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응소관할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 A라는 법원에. 근데 A라는 법원이 원래 피고 주소지가 아니야. 보통 우리 피고 주소지가 관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한 7, 80%가 그래요. 근데 피고가 피고도 약간 좀 띠래. 우리 경상도말로 멍청하다는 걸 띠라라다고 그러거든. 띠래서 그냥 오케이 내가 싸워주지 이러면서 변론기일에 참석을 합니다. 아무 대꾸도 안 해. 그럼 관할이 인정이 되는 거야. 단지 이것도 앞서 합의 관할과 마찬가지로 전속 관할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심인 경우에 해당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자, 공통점이 뭐다? 합의가 응소. 전속 관할이 아닌 1심이 임의 관할에 한해서 관할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그죠? 차이점이 뭐야? 합의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할이고 응소 변론 관할은 같은 말이에요. 응소 변론 관할. 응소라는 말 일본식 용어라서 요새 최신 학자들은 변론기에 참석해서 생기는 관할이다 해서 변론 관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아요. 원고가 제기한 법원에 대해서 피고가 아무 대꾸 없이 아무 다툼 없이 응했을 때 성립하는 관할이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끝났고. 자, 실생활에서 많이 다루어지는데 우리 학자들이 무시하는 부분.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당황하는 일이죠. 사망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참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일까요? 돈을 떼먹었어. 응? A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연세도 많고 말이야. 그러다 전과도 있네. 사기 전과도 있고 뭐 하여튼 안 좋아요. 죄질이. 그래서 돈을 갖다가 하도 안 갚아서 1년, 2년이 지났어. 그래서 A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 죽은 거를 동네방네 떠들지 않잖아요. 우리 요새는 장례식장에도 그 친척들 많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많이. 그죠? 돈도 없는 데다가 부조금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선이란 말이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그랬어? 착하다는 뜻이 아니죠? 모르고 말이야. 이분이 피고가 사망한 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출석도 안 하고 보니까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이 소송이 무효가 되느냐?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원고가 불합리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모르고 죽은 자를 피고로 했을 때는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 당사자가 원래 A라고 적었는데 A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했으면 A의 상속인한테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래서 A의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바꿔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법원이 뭔 소리예요? 소송 다시 제기하세요. 이거 무효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왜? 일을 두 번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럼 서로가 손해다, 이득이다? 손해지.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걸 알면 좀 안 됐다고 해주세요. 겉으로는. 속으로야 욕을 했겠지.
그래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합니다 하고 법원에 양식 다 있어요. 인터넷에도 있고 하시면 법원이 아무 말 없이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자,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학설이 또 난무해. 학설들 표시설이지 의사설이니 나도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아. 실제 써먹지도 않아. 우리는 결론이 중요하고 실전이에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야기 난해 하나 실제에선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중요하다 했죠. 소송물이라는 게 있어. 소송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심판의 대상을 말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심판을 인정할 것이냐. 이게 어떤 효과를 미친다 했죠? 우리가 소송이 확정이 되면은 기판력이라는 표현을 썼어. 기판.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두 번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A라는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A와 비스무리한 사건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법이 무죄해서 원고가. 그럼 법원이 각하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미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판결을 안 내립니다 라고 각하를 해버려. 그거를 중복재소 금지라 그래, 어려운 말로. 더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야. 기판력의 대표적인 효력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법원은 재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 기판력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재소 금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집행력이라는 게 생겨.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거를 집행력이라 그래. 기타 여러 가지 그 효력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효력 중복재소 금지 요거 말씀드렸어. 중복재소 어려운 말 아니에요. 두 번 더블로 재판하기 싫다는 거야. 판사님이 지금 장난치냐는 거야. 말장난하지 말자 이 말씀이죠. 자, 소송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탐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장을 보는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돼. 왜? 우리가 나홀로 소송 있다 그랬죠. 앞서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을 했는데 내가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송달이 왔어 등기가. 근데 소장이 있네. 소장 부분이라 그래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한글로 써 있는데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또 변호사 사무실 가면요 딸랑 그거 상담해 주는데 돈 10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저는 지금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 이거 쉽지 않아. 제가 착해서 그래 진짜. 이건 내가 겸손해야겠어. 소장 크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파트로 되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빨간색. 내가 지금 빨간색이 약이 다 따라가지고 지금 다이소 사러 가야 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구 취지는 우리가 그 국어에서 말하면 결론이야 결론. 그리고 청구 원인은 결론의 이유를 말하는 거야. 그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국어로 말하면 두괄식이지. 응? 주제 결론이 앞에 나오면 두괄식이에요, 미괄식이에요. 그 초등학생도 알잖아. 응? 자,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예를 들어 봤어요. 피고 땡땡은 땡땡년 땡땡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이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청구 취지야. 이게 결론이야. 응? 그 청구 원인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적었다고 합시다. 몇 년 매도래 원고 A가 피고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라는 게 한 가지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사실이 있다는 거야. A가 원고 A가 또 땡땡년 땡땡일에 피고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완성. 취득시효라는 게 제 물권법에서 설명 들었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 법적 안정성,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권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도둑이 탈취하거나 강탈한 게 아니라면 말이야. 선의자면. 모르고 남의 땅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 편말도 없는데 많잖아. 그렇다고 우리 토지 이거 쓸 때 등기부를 일일이 떼보고 씁니까? 아니잖아. 자, 이 두 가지 청구 원인을 가지고 청구 취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 청구 원인이 두 개고 청구 취지는 하나면 청구 취지로만 하면은 심판의 소송물이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잖아. 한 개야. 근데 청구 원인으로 소송물을 따지면 두 개야, 한 개야? 두 개잖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잖아. 그래서 학설이 난무해요. 판례는 관심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간단하게 합니다. 판례는 쉽게 말하면 권리마다 소송물이 생긴다고 봐요. 그럼 권리가 몇 개 생겼어? 청구 원인의 매매 계약에 의한 권리가 하나 생기고 취득시효에 의해서 권리 두 개 생기니까 두 개잖아. 그게 판례야. 그거를 교수님들이 이름을 붙였어.
판례는요, 학설 이름 붙이기도 귀찮고요. 학설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이런 소리해서 저 판사님들 그 표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 빨리 그 퇴근하고 저기 그 룸사롱 가야 돼. 김마담 만나러 가야지. 뭔 소리야. 이거 농담입니다. 그 또 판사님들 명예훼손 한다고 또 저 고발하시면 안 돼. 자, 판사님들 대부분 판례 견해를 구실체법설이라 그래서 이 청구 원인보다 더 좁게 봐, 좁게. 심판의 범위를. 째째하게 본다고, 짜잘하게. 그래서 권리마다 한 개씩 발생한다, 소송물이. 다음에 이러면 심판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판사님들 고생스럽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낱낱이 막 따져야 되잖아, 법률을.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분쟁, 소송,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신소송물 이론 이래서 이지설, 이분지설, 말 많아. 그냥 넘버 2라는 것만 기억해요. 그다음에 일지설, 일분지설 다 필요 없고 그냥 일지설이라 통일합니다, 용어. 그 심판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야. 넓혀가면은 이게 기판력이 커지기 때문에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거. 좀 알아서 고민하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이지설은 소송물의 범위를 청구 취지 플러스 원인으로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케이스에서 소송물 몇 개예요? 청구 취지는 하나인데 청구 원인은 2개야. 근데 합쳐서 본다 했어? 그럼 소송물 1개야, 2개야? OX? 1개잖아. 1개잖아. 2개라고? 2개지. 내가 또 1개라니까 또 1개인 줄 알아. 청구 원인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청구 원인까지 보니까 청구 원인이 2개니까 2개잖아. 그죠? 일지설은 그럼 몇 개야? 일지설은 청구 원인이 2개든 100개든 청구 취지만 본대. 1개잖아. 그럼 심판의 범위가 어느 게 제일 크다? 넓다? 일지설.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크기에 기호를 해봤어요. 판례가 취하는 실제법이 제일 좁아. 심판의 범위가 짜잘해. 좁다고 표현하면 헷갈리니까 짜잘해. 이지설이 딱 중간이야. 절충설이야, 절충설. 그래서 이지설을 취한 대표적인 명예교수, 고려대법대 로스쿨의 명예교수. 저의 석사학위 받을 때, 석사할 때 스승 지도교수였습니다. 정동윤 고려대 로스쿨 교수님께서는 절충설인 이지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시윤 헌법재판소장님,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어요. 일지설을 취해서 가장 넓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 이 학설이라는 것은 적당한 게 좋아. 최적화. 너무 양극 좌우로 쏠리면요, 이게 단점이 많이 발생해. 특히 우리 정치가 그렇잖아. 중립이 좋은 거지 좌우로 쏠리면 안 돼.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 제가 정동윤 교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리스펙하진 않아요. 저하고 코드는 안 맞았어요. 저는 절충설인 이지설, 범위가 딱 중간인 거. 이게 법원 판사님들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사자도 적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학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날씨가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어. 지금 대낮인데도 영하 지금 한 7도. 아이폰으로 보니까 실시간 나오네.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멋부리지 말고, 특히 학생들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유니클로 있잖아. 내복 있잖아. 내 내복이라 해서 표현해서 미안해. 이너웨어, 좋게 좋은 말 있다 그래. 이너웨어 좀 입고 좀 따시게 삽시다. 멋부리는 걸 여름 가서 해도 돼. 여름 가서 우리 대학 합격하면 비키니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겠어? 관종이란 소리만 듣겠지. 그거는 개치니까.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